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브라질을 향한 고율 관세 발표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과 실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도 시장은 무감각해진 모습입니다. 전일 강세를 이어간 엔비디아가 전 세계 상장사 최초로 종가 기준 시총 4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 3조 달러를 넘은 지 약 13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다시 한번 AI 대장주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합의 결정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에서 2번 접는 폰 연내 출시 계획과 함께 갤럭시 AI 기능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특히 구글의 제미나이를 활용한 서클 투 서치 기능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노태문 사장은 올해는 기존 2억 원대 목표의 2배인 4억 원대에 갤럭시 AI를 탑재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납니다. 다음 주가 미국에서 크립토 위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 반영하는 움직임인지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 시장에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후장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더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들 세우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종가상으로도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 상장사 중 최초로 4조 달러 돌파를 시사를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잘 가면 팀 엔비디아인 SK 하이닉스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어제는 TSMC의 6월 매출도 같이 공개됐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4조 달러 돌파입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종가상으로도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를 시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상장사 중에서 최초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은 그 전날은 이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이제 넘어섰다라는 게 의미였고, 이제 어제는 종가 대비해서 4.01조 달러를 이제 돌파했습니다. 사실 의미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경쟁사를 비교하면 애플은 지난해 12월 시총 3조 9천억 달러를 기록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지난주에 3조 7천억 달러를 상승했었고,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어제 이제 4.01조 달러를 돌파했어서 이제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 S&P 500을 기준으로 하면
엔비디아 시총은 가장 작은 기업 216개 기업과 거의 맞먹는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상당히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 이제 엔비디아가 두 가지 위기를 좀 겪었는데요. 가장 큰 위기는 아마 딥시크가 나왔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값비싼 GPU가 필요 없다는 이제 위기가 좀 있었고요. 주가가 3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때 뭐 주식을 많이 사셨던 분들은 좀 돈을 많이 벌었을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AI 칩의 H20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제한한다고 해서 이제 45억 달러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정부를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만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고 했고, 이 만남이 엔비디아 이제 중국 출장 불과 이제 며칠 전에 AI 칩 수출을 둘러싸고 고조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이제 통신에 따르면 회동 세부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만남이 미국 내 규제 방향과 이제 엔비디아의 중국의 전략 간의 조율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백악관의 이제 공식 언급을 피했지만 시장과 외교가 이제 모두 민감한 반응을 이제 반응 중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엔비디아 주가는 해당 뉴스 직후에 이제 0.8% 상승 마감해서 이제 어쨌든 4조 달러를 돌파했고 다시 한번 역사적인 기록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가 4조 달러를 어떻게 돌파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독보적인 지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와 생성형 AI가 필수적인 GPU에 대한 처리 장치가 사실상 독점적인 걸 차지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랑 구글 등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이제 엔비디아 칩을 대거 도입하면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는 어쨌든 그 채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했다면 최근엔 AI 수요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폭발적인 매출과 실질적 기대치가 상회하게 되었고, AI 혁신에 대한 기대가 이제 신뢰가 많이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 대한 어떤 경쟁사 대비 기술 우위가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AI 칩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런 AI 칩들을 많이 만드는데 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 칩만 이렇게 많이 쓰느냐라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쿠다라는 AMD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픈 AI라든가 이런 제공을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아주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AI 학습이나 최적화에 대한 특화된 고성능 GPU 라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챗 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뭐 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H100의 어쨌든 중심으로 훈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칩들이 여기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하고요. 고객 입장에서라도 보면 하나만 사면 전체 AI 라인에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칩들을 사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계 기반이 이미 것으로 이제 라인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엔비디아로 완전히 세팅이 돼서 그 다른 신규 스타트업이라든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검증된 엔비디아 인프라를 선택하는 것이 리스크가 가장 낮기 때문에 다른 칩들이 이제 안 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엔비디아는 향후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이라서 이제 요런 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사적 클럽에 대한 의미가 좀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 가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고, 시장 영향력이 극대화됐다는 의미, 그리고 클럽 상징성에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글로벌 경제와 이제 기술 패러다임의 중심에 서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중국 쪽 수출 제재가 일어날 때마다 엔비디아 주가가 한 번씩 흔들린 바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다시 돌려 세우면서 종가상으로는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 정리드립니다. 2028년을 내다봤을 때는 시총 6조 달러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넘어야 될 벽들만 좀 넘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엔비디아로 이제 기준이 마련됐다고 하지만 AMD나 인텔 기존 경쟁사들이 지금 특히 이제 AMD의 MI300X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H100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점유율들을 어떻게 이제 줄여가는 걸 격차를 벌려야 돼서 어쨌든 이런 것을 하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초만 해도 사실 4조 달러 가능할까라는데 어쨌든 너무 선거 보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AI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큰 경쟁은 AMD나 인텔이 아닙니다.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게 가장 큰 위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메타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런 빅테크들이 AI 자체 칩을 개발하면서 GPU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GPU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 혁신이나 로드맵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기술 혁신에 비한 왜냐하면 AI 핵심 추론 모델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하면 아무래도 이제 GPU 수요가 줄어들게 될 거고요. 퀀텀 컴퓨팅도 아마 경쟁이 아마 이렇게 되면 계속 자신들에게 경쟁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계속 이제 GPU가 나오면서 퀀텀 컴퓨터가 나오면 자신들이 아마 GPU 시장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향후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국 시장은 대중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 매출의 17에서 25%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 이유가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이 대중 수출을 견제했을 때 뭐 55억 달러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수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관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향후에도 아마 의존도를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매출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에도 미국, 유럽, 중동 지역에 대한 매출 확대를 해야 되고 신사업 발굴이 필요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엔비디아는 6조를 달성하려면 미중 요 패권 속에서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과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요. 중국 쪽에 우회해서 몰래 들어가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가 중국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중국 쪽을 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서 9월 달에 이제 시간 맞춰서 다시 한번 중국 쪽을 겨냥한 칩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소식 전달된 바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가장 가까운 일정으로는 다음 주 16일에 젠슨왕 CEO가 베이징을 방중하는 엑스포 참석차 방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 지도부를 만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련된 코멘트 나오는지도 다음 주에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too late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 금리가 너무 높다. 지금 최소 3%포인트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파월 의장에 대해서 too late, 너무 늦은 사람이다라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노벨 평화상인 줄 알았는데 아마 최근에 아마 얘기를 하면 금리 인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해준다고 하는데 이제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too late, 너무 늦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마 최근 소원은 아마 금리 인하일 것 같아서 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중앙은행 연방 준비 제도를 강해서 최근에 너무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무려 3%를 하라고 하면서 파월 의장을 공개 해임까지 얘기하면서 압박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9일 날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소셜 미디어 트루 소셜에서 우리의 연준 금리는 최소 3포인트 너무 높다라고 주장하면서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 1% 금리당 3,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조 원의 어쨌든 재금융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지금 고금리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래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too late, 너무 늦은 사람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심지어 30분에 먼저 올린 게시물에서는 too late 아니라면 누구라도 좋다,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최근 공개석상에서는 트루소셜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거짓 증언 언급을 하면서 사임까지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파월 의장에 있는 어떤 그 자신의 어쨌든 자신이 있는 이 건물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어쨌든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베르사유 궁전보다 더 심하게 이제 공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은 없고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라고 주장하면서 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호황 흐름 속에서 통화 정책의 완화가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이끌 것이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올해 이제 총 4차례 이제 FOMC를 이제 개최했지만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25%에서 4.50% 수준으로 이제 동결한 상태인데요. 연준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남겨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회의는 이제 29일에서 30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연준 의장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제 근데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이제 어쨌든 의장분 말고 이제 의원들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소극적인 입장이고 다른 중앙은행장에 비해서 대응이 느리다고 반복하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월 의장의 교체에 대해서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 미국 대통령의 이제 부담에 대한 완화라든가 경기 부양이라든가 달러 강세 등이 이제 목표로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정치 음력이 흔들리지 않고 이 부분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이제 FOMC도 이제 7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은 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소원이라고 표현할 만큼 트럼프 대통령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원하고 진심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은 경제 성장이나 주가 부양이 있고 내년에 어쨌든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낮은 금리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면서 이제 자신이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금리 인하가 로켓 연료처럼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이자라든가 부담 완화를 좀 당연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미국은 이제 매일 33억 달러 연방 세수의 약 18%를 이자에 쓰고 있다라고 분석을 본인은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모기지라든가 대출금리라든가 서민 분할을 완화시켜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그렇게 되겠죠. 국민 생활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당연히 이제 자신이 집권하고 있는 공화당이란가 자신에게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연준 의장은 좀 약간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실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게 되고요. 연준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2% 목표치에 이제 근접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 정책 등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파월 의장은 너무 일찍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경제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연준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경제가 과열되거나 자산들이 버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에게 흔들리게 되면 다음 연준 의장이 독립성이 유지될 수 없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경제 데이터나 전망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지 대통령이나 정치권에게 휘둘리게 되면 정치적 소음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얘기를 해서 자신들에게 독립권을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며칠 전에 의사록도 공개가 됐었죠. 그때는 이제 연준 인사들의 양극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명은 7월에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일부 위원은 올해는 아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완전히 극단적인 의견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CME 패드워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93.3% 정도가 동결적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빅테크 2인자 퇴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이은 2인자 린다 야카리노가 전격 사임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두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린다 야카리노하고 이제 애플의 제프 윌리엄스인데 이제 두 기업이 약간 좀 요새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업도 X하고 이제 애플인데 최근에 두 기업의 2인자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린다 야카리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소셜X에 이제 2년간 재임을 한 후에 2인자입니다. MBC 유니버셜의 광고 책임자로 있었고요. 상당히 신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설명이 없었으나 이제 엑서에서 이제 많은 일을 했었고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본인은 상당히 응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었고 후임 CEO는 발표되지 않았고 아마 상당히 이제 일론 머스크 체계에서 이제 향후에 이제
릴레이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플의 CEO 이제 제프 윌리엄스도 이제 올해 말에 은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사실 이제 98년도 애플을 어쨌든 입사한 후에 이제 아이팟이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제품 개발에 상당한 많은 일을 했고 은퇴 이유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은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임 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팀쿡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인물 간의 각각의 성장과 혁신을 이뤘다는 점에서 상당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쨌든 이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린다 야카리노와 제프 윌리엄스 각각 이제 X랑 애플에 있어서 2인자들이 물러나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한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예상될까요? X는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X의 전략적 방향성이라든가 의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스크 특유의 공격적인 혁신이라든가 실험적 서비스 등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X와 AI의 이런 부분의 서비스가 이제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 모든 앱 전략이라고 하죠. 이제 에브리띵 애플이 전략이 추진될 수 있을 사실 린다 아카리노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머스크가 상당히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고 광고라든가 콘텐츠라든가 머스크의 금융이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좀 약간 리스크가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스크 CEO가 이제 돌발적 의사결정이라든가 내부 갈등이라든가 광고주 이탈이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 외부 투자라든가 신뢰 회복 등이 중요 과제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애플은 어쨌든 제프 윌리엄스 은퇴 이후에 팀 쿡이 주요 사업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신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요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핵심 의사결정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쿡 체제가 되면서 후임으로는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요 신사업에 대한 강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중 무역 갈등의 공급망에 대하기 위해서 팀쿡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또 인도라든가 신흥 진출에 대해서도 다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기업의 공통점이 시사점 이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기업 모두 최고 경영자가 직접 통제하면서 기업 문화의 전략적 가치가 훨씬 더 장기 CEO에 대한 색채를 띌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속도도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사결정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리더십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좀 더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의사 결정이 빨라진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오픈 AI 브라우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플렉시티랑 오픈 AI까지 AI를 기반으로 한 브라우저 출시에 나서게 되면서 검색하는 이 시장 안에서도 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살펴볼까요? 퍼플렉시티가 먼저 이제 그 코멧이라는 걸 먼저 냈어요. 퍼플렉시티가 이제 9일날 AI 검색 엔진을 통합한 이제 코멧을 공개했습니다. 코멧은 어떤 거냐면 코멧 어시스턴트를 탑재를 했고 회의 예약이라든가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현재 월 $200 이상 사용자와 일부 대기자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고 웹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픈AI도 브라우저를 참전을 예고했습니다. 오픈AI 역시 이제 챗GPT와 통합된 브라우저 출시를 예고했고요. 정확한 시기는 아직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아도 대화형 탐색이 가능하고 구글이라든가 크롬 초기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직접 웹 탐색이라든가 정보 처리라든가 완전 브라우저 주도권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제 오픈AI가 크롬처럼 자체 브라우저를 만들지 않고 직접 수집하려는 시도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크롬도 상당히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은 전 세계 이제 68.4%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50%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위기감이 분명합니다. 왜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까? 왜냐하면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독점 판결이 나서 이 부분이 이제 크롬과 어쨌든 구글이 분리가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인수를 누군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누가 가져갈까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크롬도 이제 반격이 상당히 나서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AI를 크롬에 통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웹 요약이라든가 자동 비밀번호 변경이라든가 연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지형 변화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픈AI든가 어쨌든 퍼플렉시티가 왜 브라우저를 하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이 데이터 광고 패권 경쟁에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글이나 크롬을 통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모으면서 광고 쪽에서 이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통해서 광고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AI 브라우저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 변화가 있어서 광고를 여기서 많이 이용자 경험을 통한 광고를 해달라고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광고 시장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브라우저 경쟁이 일어나지 않냐고 생각을 있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직접 다루면서 광고 시장의 경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향후에는 브라우저를 통한 광고 시장 경쟁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자체 브라우저 출시에 대해서는 광고 시장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검색하는 시장 안에서는 구글의 지위가 가장 독점적으로 빛났었는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뭐 상당히 위기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위기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광고 데이터 수입이 근간이 위협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비즈니스가 75%가 통해서 이런 부분인데 요걸 상당히 많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검색창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색창을 최근에도 뭐 상당히 많이 안 쓰시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검색 트래픽 분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AI 브라우저 자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거나 아예 검색을 요약해주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챗GPT가 10억 명 이상 주간 트래픽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다 보니까 구글 쪽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플랫폼 락인 효과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구글은 크롬을 통해서 자사히 이 부분이 연동이나 이런 부분이 락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규제나 반독점 리스크를 맞물린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효과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염려를 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브라우저 시장과 관련해서 바라본다면 광고 시장에 대해서 이윤을 남기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애플 퍼플렉시티 인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드부시가 애플이 AI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퍼플렉시티를 인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댄 아이버스는 이제 퍼플렉시티가 이제 인수 대상이라고 애플 자체가 이제 너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분이 이제 테슬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애플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이제 AI 혁신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벤치에 앉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AI 등 경쟁사에서 AI 전략에 뒤처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는 AI 기반 검색 엔진으로 이제 가장 보유한 스타트업 중에 가장 좋은 먹거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퍼플렉시티 AI 검색 엔진으로서 이 부분에서 스타트업이라고 무조건 인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웨드부시는 퍼플렉시티 기술이 애플의 시리와 사파리와 브라우저에 즉각적으로 통합될 수 있고 애플이 구글 등 외부 파트너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애플이 구글을 200억 달러를 주지 말고 차라리 퍼플렉시티를 인수하라, 그 돈으로 인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고 웨드부시는 애플이 AI 액션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면 대형 인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돈을 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말고 인수를 해서 정면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인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잠재적 효과라고 이렇게 AI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검색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애플이 이제 결론적으로 웨드부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AI 경쟁 살아남으려면 퍼플렉시티를 인수하는 것이 가장 해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뭐 시리라든가 사파리라는 핵심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게 가장 낫다. 그러니까 대여를 하지 말고 자신들이 기술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면서 향후에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체 기술을 가지면서 자신들이 빅테크들의 이를 가지고 다른 빅테크들과 싸움을 나서야지 이러다 뒤처져 있으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애플은 앞으로를 어떤 소프트웨어를 대여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유독 퍼플렉시티에 눈독을 좀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 대상 1순위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은 이 팀이 오픈AI의 일단 그 검증된 팀이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자신들이
투자를 받겠다라고 모인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 다음에 한 2, 3위 정도 되는 레벨이기 때문에 더 인수 대상인 것 같고 인수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신들이 성장해서 경쟁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게 아니라 인수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듯한 느낌을 계속 풍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인수 대상이 계속 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 퍼플렉시티가 우리는 해서 1등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AI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랑 경쟁을 해서 우리가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엑시스를 목표로 하는 듯한 느낌의 어떤 AI 그룹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언젠간 인수가 될 것 같은 그런 AI 그룹입니까? 다른 AI 그룹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픈 AI처럼 우리는 넘버원이 되겠다 이런 그룹이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딘가와 엑시스이 되겠다. 우리는 어딘가 합병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 약간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계속 합병 그런 목적이 나오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어디에는 제가 볼 때는 M&A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약간 가치가 있는 듯한 그런 AI 그룹이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검색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계속 있으면서 기존의 검색 엔진과 달리 대형 모델을 활용해서 단순한 입금과 직접적인 신뢰가 있고요. 이게 합병되기 가장 좋은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왜냐하면 근거를 바탕으로 해주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잘 붙는 듯한 느낌에 드는 AI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나 근거를 제시를 많이 해주는 약간 그런 AI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이게 모든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근거가 참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많이들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빅테크 대의 경쟁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참 필요한 모델이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화된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PDF 파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넓음이 입증되었다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들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퍼플렉시티 인수 1순위 대상 키워드까지 잘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펌프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불렀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채굴 회사와 직접 사업을 하고 있고 자신의 이름을 건 화폐를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가격을 좀 펌핑시키고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자, 트럼프 펌프라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펌프라는 단어는 트럼프 관련돼서 이제 발언이나 정책 이벤트로 특정의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뭐 지금은 오늘 말씀드릴 건 암호화폐지만 뭐 암호화폐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산주라든가 석유, 금, AI 관련 마가, 뭐 테마, ETF 이런 거 모든 걸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암호화폐가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해서 트럼프 펌프가 온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펌프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트럼프 펌프 관련해서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얘기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서 계속 이렇게 긍정적이었냐, 지금 하도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늘 이렇게 긍정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2016년에서 2017년에 당선 직후에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시에는 뭐 아무 느낌이 없었고요. 그리고 집권 초기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 확대를 했었고요. 나는 비트코인 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암호화폐의 불법 행위를 조장한다고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대에서는 이제 이렇게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서 2022년 바이든 시대에는 반 크립토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이제 대선 이제 직전에는 급격하게 자신이 이제 좋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태세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전략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라든가 이런 대선 때는 자신이 상당수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자유의 상징을 했는데 표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Z세대라든가 밀레니엄이라든가 리버럴의 유권자들 확보가 좀 절실했고요.
크립토를 죽이면 정부에 맞서겠다는 메시지로 이제 표를 했었고,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SEC라든가 IRS를 통해서 크립토 규제를 강화하자 민주당 입고로 이제 암호화폐 탄압을 한 프레임을 형성해서 자신이 표를 좀 모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에 실질적 활용을 좀 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지갑으로 추동된 통화로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모금에 활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친 트럼프 성향의 어떤 대기업 펀드라든가 크립토 투자를 좀 확대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주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암호화폐 강과 반 엘리트 반 월가 정서와 일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일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정서가 반대돼서 이제 마러라고에 시작된 100억 달러 거래가 상당히 효과를 좀 거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를 거두면서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10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개 지지 이후에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했습니다. 급등하면서 이제 취임 이후에 이제 이 가치가 상당히 됐고, 자신도 이제 약간 부동산이랑 이런 것들 가치를 트럼프 쪽으로 이제 자신들의 가치도 많이 바꿨으면서 트럼프와 이제 그의 아들이 4개의 트럼프 브랜드와 디지털 코인과 채굴도 만들었고, 자신의 트럼프 가치도 민코인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서 크립토 인플루언서와 트럼프 지지 민코인도 경쟁이 벌어졌고, 올해만 2억 달러 이상의 투자도 이제 벌게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자신이 발행을 하지 않았지만 요거에 어쨌든 수수료를 상당히 많이 받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전략을 모른다. 하지만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 운영은 크립토 업체라든가 로비스트가 장악을 했지만 자신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NFT도 하게 되고 모던 아트 이런 것도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이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한 줄로 약간 요약을 드리면 반 크립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대통령으로 변하게 되면서 향후에 많이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펌프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펌프 효과가 있었던 탓인지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6천 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죠. 사상 최고가 부근이고요. 물론 이제 한국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환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좀 소폭 내려오면서 11만 5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코인에 집착을 보이고 있는데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주게 될까요? 상당히 많이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건데, 정책적인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크립토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SEC랑과 재무부랑 규제에 친 크립토 인사를 하면서 규제 정책이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변화가 있으면서 뭐 서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될 것 같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격도 급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게 14만 달러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좀 있어요, 올해.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되고,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나 변동성도 확대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자체가 이런 거 사업에 하면서 이해 충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시장 자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와 금융의 결합도 심화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크립토 업체의 정치 자금이 유비되고 로비도 강화되면서 금융 정책이 정치의 관계에 크게 받는 어떤 구조가 심화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이런 거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도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가 이해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트코인과 트럼프 가격 펌프 사이에서의 키워드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6가지 키워드 잘 만나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이 20% 급등하면서 1위 차지했고요. 이뮤논시아 18%, 제주은행도 16%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리가켄바이오와 코오롱도 각각 14%와 11%대 상승률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인투셀 25%가량 떨어진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SAMG엔터 그리고 7% 빠졌습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6% 빠진 모습이고요. 파마리서치와 VT도 4% 안팎의 내림세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제주은행부터 살펴볼 거고요. 애프터마켓에서 16%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 전반적으로 호재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 짚어봐야 될까요? 네, 어제 제주은행이 좀 크게 올랐던 이유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주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출원 소식이었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을 언급하면서 애초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실험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은이 주도해야 하고 믿을 만한 은행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말까지 덧붙였는데요. 이런 발언들은 시장에도 전통은행 그리고 특히나 지방은행들에도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침 제주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 4종을 출원했다는 사실이 어제 확인이 됐는데요.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요. 시장에서는 이를 실제 준비가 시작됐다라는 신호로 바라봤습니다. 네, 일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이 주도를 해야 되고 믿을 만한 은행이 중심이 되어야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승 배경이 됐다라는 부분 언급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제주은행은 직접 이제 상표 출원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큰 기대감을 좀 받아갔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앞으로 어떤 구조로 구체화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제주은행처럼 상표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전통은행들이 실제 발행 주체가 될 수 있을지입니다. 요즘은 카카오페이나 신한카드, 하나은행 같은 대형 금융사에 이어서 K뱅크나 두나무 같은 핀테크 기업들도 잇따라 상표를 출원하고 있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은행인 제주은행이 빠르게 상표를 확보한 건 시장에서도 꽤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제주은행이 단순히 이름만 등록을 한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로 어떻게 연결할지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ERP 기반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 기능이 더해진다면 정부가 말하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도 맞아떨어지는 실용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급등도 정책 방향성과 맞물린 실질적인 사업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고요. 최근 주가도 이런 흐름을 따라서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프로젝트 한강에 들어갔었던 관련주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스테이블 코인까지 묶여있던 관련주들이 특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흐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주은행은 지금 3% 정도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5% 넘는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제 의약품 200% 관세 이야기가 나와서 살짝 우려가 좀 됐었다가 여기에 코멘트로 1년 전환기라는 단어가 붙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미뤄지게 되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건데요. 어떤 내용들 점검해 볼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반등한 배경에는 먼저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 앞으로 1년 또는 1년 반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언제, 얼마나 관세가 붙을지 모르겠다는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부담이었는데 이번 시점이 명확해지면서 단기적인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는 최대 200%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미국 내에서 생산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신호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국 공장 설립을 포함한 현지 진출 전략을 이미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CDMO 중심의 글로벌 대응력도 함께 부각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타코의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이제 1년 전환기라고 해서 1년이랑 1년 반 정도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미국 안에다가 생산 시설을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느 정도 대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할 부분이 조금은 완화됐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좀 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바 하면 또 실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올라갔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주가가 올랐던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으로는 바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FN 가이드 기준으로 매출은 약 1조 3,500억 원, 영업이익은 4,300억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작년보다 17% 넘게 늘고 영업이익은 살짝 줄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외형 성장이 분명하다는 평가고요. 특히 4공장 가동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또 새로 가동한 5공장 초기 비용 부담이 빠르게 상쇄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반기엔 5공장 추가 수주와 함께 6공장 착공 소식도 기대가 되면서 중장기 성장 스토리에도 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인적 분할 이슈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분리하면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CDMO 사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의 주가 흐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0.1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07만 원 선에 일단은 걸쳐 있고요. 늘 100만 원 선 이하에서는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었는데 일단은 100만 원 위에서 플레이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살펴볼 거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미 이 전날에는 장중에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 돌파가 나왔고 어제는 종가상으로도 4조 달러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추가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자세한 내용부터 먼저 점검해 볼까요? 네, SK하이닉스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5.7%가량 오르면서 29만 7천 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인 21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급등은 크게 두 가지 이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를 넘기면서 AI 반도체 산업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특히 HBM3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수혜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HBM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더 탄탄하다는 점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웰 출하도 본격화되는데 여기에 SK하이닉스 제품이 대거 들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출하 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도 9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 전망도 현재 밝은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펀더만 봤을 때는 반도체 투톱 중에서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우월한 상황인데 반대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HBM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뒤처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우려감이 높긴 하거든요. 이 두 기업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HBM으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만이 좀 엔비디아의 최신 HBM 공급망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이미 HBM3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납품을 하고 있어서 이 기술 격차가 주가 흐름에도 현재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 AI 칩을 9월에 출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GDDR7이나 저사양 HBM을 삼성전자가 공급할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 공급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는 현재 기준에서 실적과 기술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 모두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어제 애프터마켓 주가 상승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투톱의 흐름을 지금 보면요. SK하이닉스는 0.84%, 프리마켓에서 움직임 나타나고요. 삼성전자까지 좀 같이 보면 0.33%, 강보합 수준에서 두 종목 모두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과 관련한 발목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지 가장 주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한 종목 살펴볼 거고요. 이번에는 인투셀 보겠습니다. 기술 계약 해지와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25%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인투셀은 어제 25% 넘게 떨어지면서 28,000원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29% 가까이 빠지면서 52주 신저가도 갈아치웠는데요.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ABL 바이오가 인투셀과 맺었던 ADC 플랫폼 기술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건 넥사테칸이라는 페이로드 플랫폼입니다. ABL 바이오는 작년 10월에 이 기술을 도입했지만 최근 내부 점검에서 중국의 유사한 구조의 특허가 이미 출원 공개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걸 흔히 잠수함 특허라고 하는데요. 출원하고 18개월 동안은 외부에 공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기술 도입 당시에는 인투셀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ABL 바이오 측은 이 특허가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계약을 끊기로 한 건데요. 덕분에 넥사테칸 기반 연구는 아예 중단이 됐고요. 시장에서는 특히 이 기술이 인투셀의 핵심 ADC 기술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커졌습니다. 결국 이슈가 알려지면서 기술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그게 어제장에서 하락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바이오 안에서도 ADC 기술은 좀 주목을 받는 기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특히나 더 차갑게 투심이 좀 돌아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일단 인투셀이 다른 기업들하고도 아마 계약을 좀 맺었을 텐데 그 기업들한테는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 ABL 바이오 외에도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Y바이오로직스 등이 인투셀과 협업 관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Y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문제가 된 넥사테칸이 아니라 오파스 링커 기술과는 별개의 페이로드를 쓰고 있어서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경우에는 공동 연구 방식으로 인투셀의 여러 기술을 활용 중인데 정확히 어떤 페이로드를 썼는지는 공개되지 않아서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인투셀의 향후 대응이나 기술 신뢰도에 따라 협업 분위기 자체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특허 관리 리스크를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앞으로 이런 기술 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 특허까지 포함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는 경고의 메시지로도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인투셀의 후속 대응이나 아니면 업계 전반의 흐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0.17%, 물론 어제 낙폭에 비하면 덜하지만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규장에서의 흐름도 같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투셀까지 잘 체크해봤고요.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7분 남은 시점 스타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STV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뉴욕 증시 이번에도 좋았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엔비디아조차도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마저도 지금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특히나 코스피가 연고점을 또 한 번 경신을 했습니다. 3,180선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시총도 사상 첫 이 3,00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전문가님 정말 요즘 시장이 뉴욕 증시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코리아 랠리라고 하죠. 네.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한국 랠리가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어서 주목을 네.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인데요. 전반적으로 코스피랑 코스닥이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하면서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서 저는 지금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어제 전일 3,180포인트까지 오름세를 좀 보였었죠. 오늘 시장 역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역시 좀 호조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뭐 보합권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래도 상승 랠리를 좀 펼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금요일장이라서 장 후반에는 좀 상승폭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변동성을 좀 키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을 견인할 때는 반도체가 꼭 필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가 어제 간밤에서도 어제 4조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또 한 번 오름세를 좀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TSMC 역시 매출이 40% 정도 증가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HBM 쪽이 수요가 더 증가되고 있는 그런 소식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7월 24일 날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4일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가이던스 역시 지난 분기 한 150%가 영업이익이 올랐죠. 2조 원대에서 7조 원대까지 급증세를 HBM 수요 때문에 급증세를 보였었고 이번 역시 가이던스가 한 9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혹은 미달하는지 그 여파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기준금리가 좀 동결이 되었죠. 한은에서 동결되고 나서 당연히 우리가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던 그런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한은 이창재 총재가 뒤이어서 발언한 브리핑이 더 탄력을 받으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창재 총재는 뭐 긍정적으로 좀 브리핑을 했었었는데 기존의 이제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잠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나서 중단을 했었다. 아직 프로젝트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기대감이 힘입어서 더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이제 홍콩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관련돼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반도체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역시 지수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승 랠리 과정에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잘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 SK하이닉스가 프리장에서 지금 30만 원을 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흐름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어제도 5% 가까이 또 강세 흐름 보였잖아요. 오늘 시장에서의 전략 어떻게 또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SK 하이닉스가 또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라고 네. 좀 예상하고 있고 이미 지금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어제 간밤에 반도체도 강세를 보였었고 여행 테마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델타항공도 뭐 13% 정도 실적이 개선되는 가이던스를 상회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급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행 테마도 국내 증시에서 여파를 좀 미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이제 교통노동청에 따르면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행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약 1,800만 명 정도가 지금 여행을 지금 오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관련주들도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관련 종목들도 유심히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간밤에 델타항공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또 잘 나고요. 가이던스마저도 상향 조정하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 관련된 그리고 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수혜 받아가는 모습이니까요. 이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대한항공이 3.6% 강세에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우리 시장도 같이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금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연일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마저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으로도 역시 빅테크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리아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 상승하면서 3,18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0.28% 상승하면서 정말 800포인트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고요. 800포인트 터치했습니다. 이점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도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0.49%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67% 상승하면서 지금 프리 시장에서는 30만 원까지 터치했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또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관련된 또 수혜주들도 함께 잘 갈 수 있다라는 이 점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0.46% 하락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0.31%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배터리 관련돼서 좀 기대감이 있나 싶었는데 오늘은 좀 숨고르기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금융 0.94%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뭐 현대차라든지 네이버 쪽으로도 오늘 상승불 켜져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제는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일도 잘 갔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분위기가 또 좋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오늘 2% 오늘 강세 흐름 보이면서 계속해서 배터리 관련된 또 2차 전지 관련된 기대감이 깃들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HLB 어제 제약 바이오주들의 또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HLB 관련해서도 잘 가는 흐름이었었는데 오늘도 0.4%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하마 리서치 오늘 2%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인적 분할 철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께 또 동반하는 랠리 이어졌었는데요. 오늘도 2.14%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휴젤이라든지 리노공업도 오늘 빨간불 켜져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잠깐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외국인들이 다 매도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매도이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빨간불 켜주고 있는 만큼 오늘의 시장 대응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보합권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상승폭 랠리를 좀 키우고 있는 배경이죠. 네. 아무래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장 후반에는 아무래도 3,300포인트 전고점까지는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황기에 접어든 만큼 추가적인 코리아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ETF 역시 오름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시에 반영되면서 강보합권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금요일장이라서 변동성을 후반의 상승폭을 좀 그래도 축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종목들을 좀 그래도 보수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할지 장기적으로 접근할지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반도체 위주로 또 SK 하이닉스가 또 플러스 1.5% 정도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 관련주들 혹은 HBM 관련주들 혹은 CLX라든지 D램이라든지 관련주들 같이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간밤에 테슬라 역시 한 5% 정도 상승세를 보였죠. 이 테슬라가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로보택시 허가를 지금 앞두고 있는 과정입니다.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과정 속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어제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룹 역시 AI도 첨가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탄력을 받았는데, 그 여파로 현대차도 지금 오름세를 강보합권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기아 역시 플러스 0.90%로 한 1% 부근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인 것 같고,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동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배경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현대 오토에버가 강보합권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SOS랩도 플러스 4%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율주행 쪽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일 이제 대통령실에서 리백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했었죠.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한 만큼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쪽도 부각받으면서 오늘 대명에너지가 플러스 7% 정도, 하나솔루션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여기서 또 여쭙겠습니다. 사실 재생에너지, 친환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고, 미국에서의 감세안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때 이제라도 들어가도 괜찮을지 이 점 좀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태양광 쪽은 제가 지지난주죠. 네.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전 아직까지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라든지 혹은 재생에너지 쪽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명에너지라든지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그런 배경에서 상박수렴 패턴을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도 이 거래일 연속 전일에 이어서 양봉이 출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점은 높이고 있는데 고점은 부딪히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9월 달이죠. 9월 달에 해상풍력 특별법 초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은 모멘텀이 아직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금 정책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이 시그널 주셨으니까요. 이 코멘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또 테슬라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간밤에 테슬라가 또 4% 강세였습니다. AI 챗봇 그롯을 탑재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오늘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테슬라 하면은 좀 우리 서학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오너 리스크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2차 전지들도 계속 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도 잘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2차 전지주 쪽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자율주행 쪽으로 오히려 좀 시선을 옮겨서 봐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동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죠. 동반적으로 오르면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은 로보택시가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다면은 현대 오토에버가 가장 실적도 받쳐주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는 지금 4월 달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어느덧 8만 원짜리가 20만 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과정 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어제 이창재 총재가 발언을 하고 나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 오늘 또 지금도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배경이거든요. 뭐 아톤이라든지 관련주들 카카오 그룹주라든지 이런 쪽도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은데, 7월 14일부터 이제 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궁금했어요. 지금 간밤에 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만큼 이에 따라서 가치도 동반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정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아직 상승 랠리는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또 주저앉을까 봐 또 두렵기도 하거든요. 이에 대한 전략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도 좀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많이 너무 높게 올라간 종목들은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좀 너무 오르지 않은 좀 그래도 아직 좀 타점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중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오르면은 뭐 은행주라든지 핀테크 이런 쪽도 같이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순환매를 기대해서 다음 공략을 전략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뭐 스테이블코인 좀 순환매를 예상해서 들어가는 것도 전략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좀 순환매가 이어지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히려 은행주 쪽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카카오뱅크가 또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늘 3%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 네카오 쪽으로도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저는 인터넷 대표주로서 앞서 얘기했듯이 정부가 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실적 역시 AI 수요가 긍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엔비디아도 이제 블랙첼 수요가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오픈 AI가 블랙엘을 지속적으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만큼 실적 가이던스가 지금 160달러에서 190달러까지 목표치를 상향한 만큼이요. AI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실적에 반영을 해서 주가 역시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AI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쪽으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가 굉장히 또 잘 가고 있습니다. 3,200포인트를 돌파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고요. 코스닥에서도 805포인트로 800선 위에서 지금 안착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관련된 모멘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요즘에 통신주들도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주주 환원까지 겹치면서 사실 SK텔레콤이 좀 리스크로 인해서 KT라든지 LG U+ 쪽으로는 오히려 반사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 점으로도 계속해서 좀 잘 가는 흐름이거든요. 통신주 쪽으로는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통신주도 기존에는 뭐 필수 소비재로 좀 안전자산으로 좀 여겨졌었는데 지금 사실 안 올라가는 게 없을 정도로 업종별로 사실 많이 오르고 있죠. 통신이면 통신, 뭐 태양광이면 태양광, 풍경이면 풍력 전반적으로 다 증시가 올라가면서 같이 동조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배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라든지 예탁금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SK 그 유심 해킹 여파 때문에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들 KT라든지 뭐 LG라든지 LG 헬로비전이라든지 이런 쪽도 부각받고 있는 만큼 그런 쪽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한 2% 정도 KT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추세라든지 그런 걸 잘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또 이렇게 지수들이 잘 오르고 있는 만큼 업종들의 시세도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주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간밤에 델타 항공이 실적이 또 잘 나왔기 때문에 또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기 때문에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같이 오름세 나타내고 있다라고 장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한항공도 지금 2%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차라리 이렇게 힘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행이라든지 내수 소비주 쪽으로 좀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시각들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정부가 지금 1차 추경을 하고 나서 네. 2차 추경까지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죠.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추경이 이루어질 그런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민생지원금을 받다 보면은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고 소비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곧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혹은 뭐 물류라든지 운송이라든지 그게 활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곧 기업들의 매출 상승으로 여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소비 관련주라든지 뭐 주가가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민생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대감이 힘입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만큼 여름 휴가 시즌도 기대감이 반영돼서 같이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름 성수기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같이 동반 랠리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반기 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여행이라든지 관광 쪽 이런 모멘텀까지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다시 뵈니 더 반갑고요. 오늘 시장이 잘 가고 있어서 더 예.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까지 해서 어제 시총 사상 처음으로 3,000주 뚫었고요. 오늘은 3,200선, 코스닥은 800선 회복까지 나왔습니다. 흐름이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시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더욱더 강화되는 부분들인데 오늘 좀 특이한 것은 드디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30만 원을 돌파를 한 그러니까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일단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하이닉스가 30만 원 좀 뚫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하루가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하고 있죠? 뭐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실 겁니다. 근데 네. 삼성전자도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6만 원에 대한 안착이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 가격대를 돌파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인 답답함을 느끼시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오만전자를 향해서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확연히 낮아졌다라는 것도 또 하나 증명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것이 2차 전지가 오늘 또 굉장히 강하죠. 물론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뉴스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물론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에 대해서 특정하게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뭐 직접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동안 참 한 달 동안 2차 전지가 바닥에서 꿈틀꿈틀대는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그러한 것이 오늘 확연히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2차 전지가 오늘 좀 특이했던 것은 이번 주 같은 경우 코스피 종목이 좀 강했었습니다. LG엔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 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물론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윗꼬리를 달기보다는 쭉쭉쭉 밀어올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면이 시장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오늘은 조금 뭐 날씨도 더운데 시장도 좀 더워지려나? 좀 더워진다라는 의미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아니겠나. 지금 개장을 간단하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날씨는 더워서 힘들 수 있겠지만 증시는 불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반도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종가상으로 시총 4조 달러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30만 닉스 프리마켓에서부터 반응이 좀 나왔고 지금은 정규장에서 30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6만 원에 안착한 이후에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2%대 상승불이 켜져 있기는 합니다. 반도체 전략들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2차 전지 쪽에 다행히 좀 수급이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늘 걱정되는 섹터죠. 그리고 뭐 캐즘이나 업황에 대한 회복이 아직 나타난 건 아닌 상황 속에서 유동성 장세로서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전략들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사실 고민을 좀 하다가 상법 개정안 관련 섹터를 좀 넣어볼까 해요. 원래 이제 지금 움직이는 쪽 작은 쪽으로 보면 탈플라스틱이나 탄소 배출권, 태양광 이런 정책 관련된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쪽은 워낙 시총 작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고 짚어본 바가 있어서 오늘 일정이 있는 쪽으로 좀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장에 공청회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투표제나 아니면 감사위원 분리 관련된 내용들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움직이는 섹터들 어떤 전략들 챙겨가면 좋을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테마 반도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장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건 또 첫 시간이라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질문부터 좀 출발해 볼까요? 저희 부모님이 들으시면 좀 네. 화를 내실 수도 있겠네요. 이걸 엄마 아빠를 비유를 하니까. 근데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 올라갈 확률이 누가 더 높을까? 이런 관점으로 삼성전자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네.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좋아, 하이닉스가 좋아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이제 질문을 받으시고 출연하시는 분들이 여러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라고 본다라면 지금부터 10%가 올라갈 확률이 누가 더 높겠는가라고 보는 관점을 좀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앵커께서도 삼성전자 말씀을 그쵸. 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만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30만 원을 돌파하는 부분들, 27만 원, 28만 원은 제가 서울경제 오후에 나올 때도 항상 조금 접근을 그쪽으로 하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하이닉스가 지금 안고 있는 숙제가 뭐냐면 네. 실적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6만 전자에 안착하는데 보름여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가격대를 놓고 본다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안착하는데도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을 안착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그 네. 이후에 지금 삼양식품은 50%가 더 올랐고 거기 안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가 30만 원을 돌파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앞으로 하이닉스는 30만 원대 중반까지 열려 있다. 네. 그러면 대략 한 15% 정도 상향이 열려 있지만 네. 일단 먼저 첫 번째 관문은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안착에 대한 부분들을 시험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안착을 이미 한 삼성전자의 10%에 대한 룸이 훨씬 더 빠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지금 투자분들께서는 어차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인분들께서 선호한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내가 이 좋은 장에 예탁금이 들어와서 한다라고 본다라면 뭐 서로 물려도 삼성전자에 물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30만 원을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는 분할 매수 관점, 삼성전자는 지금 정도 수준이다라면 분할을 좀 작게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1, 2천만 원 정도 차라리 목돈을 그냥 넣거나 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으로서의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는 30만 원에 대한 안착이 잘 이뤄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6만 원에 대한 안착이 일어난 상태니까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수익률 게임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희망 회로를 좀 돌려서 룸을 어디까지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지수 3, 4천 가려면 분명히 역할이 필요할 거고 최근에 이제 일시공정 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9월에 너무 많이 속았지만 퀄테스트 이야기도 남아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7월인 지금 시점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둘을 이제 펀드멘탈을 비교한다라면 뭐 지금 현재 그 화면에 둘이 이제 비춰져 있는데 네. 앵커님과 저 중에 누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냐 그러면 당연히 차영주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건 하이닉스죠. 하이닉스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HBM4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블랙웰이 엔비디아가 블랙웰 저사양을 중국에 수출할 가능성이 9월 달에 있다. 한다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이제 HBM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퍼포먼스는 확실히 하이닉스가 낫겠죠. 영업이익도 하이닉스가 훨씬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재료 저처럼 몸에 갖고 있는 재료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언제적 퀄테스트 얘기입니까? 1년 내내 퀄테스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탄력성은 수급 논리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수급 논리로 보게 된다라면 한국물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 가능성인 외국인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환율이 1,360원대에 안착을 하면 물론 지금 약간의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1,400원을 넘는다라는 얘기는 지금 절대 없잖아요. 그러면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면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환 차이까지도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물을 사게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지금은 수급 논리로 봐야 되겠다. 여기에 어떠한 내러티브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내러티브가 없이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온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58,000원서부터 지금 62,000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네. 변화된 게 있나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죠. 이건 단지 수급으로 올라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객 예탁금이 65조를 넘어선 풍부한 상황에 있어서는 수급 논리로 접근을 하자. 지금 시장은 저는 유동성 장세의 초입에 비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긍정적인 영업이익을 나타낼 수 있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우월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우선할 때는 증시에 그런 격언이 있죠.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듯이 지금은 당장은 삼성전자를 제가 우선순위를 놓고 보는 것이 일단 삼성전자가 6만 전자 중반까지는 룸이 열려 있다. 7만 전자를 넘었을 때는 내러티브가 필요해요. HBM 고선을 넘어설 때는. 퀄테스트 통과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이 갑자기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분기가 저점이고 3분기에 본격적인 영업이익이 네.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신호가 나타났을 때에 7만 전자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정도에서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기보다는 수급 논리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에서는 단기적으로 7만 전자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거길 넘어서려면 새로운 자기만의 내러티브가 그렇죠. 붙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반도체 투톱이 잘 서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나 아니면 유동성이 흐름이 훈풍이 같이 좀 소부장단까지도 흘러가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펜토초 레이저 나왔던 이오테크닉스는 5.8% 그리고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이소페타시스도 오늘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소부장 종목 전략도 궁금해요.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막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처럼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는 주도주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주도주들이 갈 때 이것이 살짝 가는 것보다 오히려 소부장들의 변동성이 훨씬 더 컸죠. 그쵸. 소부장들이 더 이익을 많이 내고 또 시총이 작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 중심이 올라가는 게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급 베이스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하자면
2024년 상반기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실적 베이스로 갔죠. 그때는 후공정이 네. 좋다. 뭐 전공정이나 뭐 우리가 유리기판이나 CXL은 이제 미래에 올 반도체고 현재 반도체는 현재 지금 뭐 우리가 후공정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돌았죠. 근데 지금은 수급 그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 수급 베이스로 간다라면 소부장들이 조금 뒤처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골라서 들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 하이닉스 향에 국한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HBM인 거예요? HBM 쪽에 국한한.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내가 소부장이다라고 한다라면 특히 이런 장에서 특히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소부장에 따라가는 형국이다라면 그리고 많은 소부장이 순환매가 도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네. 유리기판도 가만히 있고 액침냉각도 가만히 있고 CXL도 가만히 있고 이런 상태라서 일부 소수 종목이 갈 때는 가장 센 애들한테 붙어야 돼요. 가장 센 애들. 왜냐하면 소수 종목만 가니까. 지금 시장에 먹을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뷔페에 왔을 때 한 음식을 너무 많이 담으면 어떻게 되죠? 질려요. 그거는 네. 올바른 전략이 아니죠. 올바른 네. 전략이 아닙니다. 조금씩 담아서 뭐 일단 먹어보고 그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를 확 그렇죠. 먹는 게 그게 올바른 전략이죠. 네. 지금은 시장이 2차 전지도 좋아, 조방원도 좋아, 네카오도 좋아, 다 좋은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소부장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먹을 게 없었을 때는 뭐 충분히 되는 것이지만 뭐 저야 뭐 먹을 거 가리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자장면 먹을 때는 탕수육을 좋아하지만 네. 뷔페까지 가서 탕수육을 먹을 만한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소부장들은 조금 그런 정도다.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음식인 건 사실이지만 워낙 다른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그 빛을 못 받고 있다. 자기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그러니까 다 좋다고 하니까 오히려 뭘 공략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한 쪽으로 붙어야 된다. 소부장 쪽으로 본다면 HBM, SK 하이닉스 향으로 같이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고민이 많은 2차 전지 섹터로 시선을 좀 옮겨볼게요. 최근에 이제 반등 흐름 보이면서 진짜 바닥인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삼성전자 퀄테스트처럼 많이 속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맞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 뉴스가 저는 부딪혔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의 이제 4% 반등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리백 산단을 만들겠다라는 네네.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정책주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그 산단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게 탄소 제로로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탄소 제로 기업이 들어가느냐? 아직 구체적인 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네네. 오늘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 플러스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리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탄소를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면 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뭐 ESS가 들어가든지 어떤 뭐 장치들 뭐 태양광이 들어가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저는 정책과 기대가 물렸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2차 전지의 주가 수준을 놓고 보면 바닥에서 한 10% 정도 들어져 있죠. 엉덩이를 살짝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오래 기간 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아직 뭐 캐즘을 극복했다라는 얘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2차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10% 정도 들어준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인식이 바뀐 거죠. 야, 캐즘을 극복했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뭔가 수급이 지금 쏠림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좀 긍정적인 게 아니겠나. 요 10%를 과연 누가 들어줬느냐라고 본다라면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관과. 근데 그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 요 10% 들어준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동안 약 2년 동안 지난하게 들고 왔었던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청산됐다라고 보는 거죠. 공매도 청산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라는 거.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 공매도를 갖고 있을 일이 없는 그렇죠. 거죠. 청산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당장 캐즘이 극복됐다라든지 캐즘은 수요단에서 극복이 되는 것이지 공급단에서 극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할 수 있겠다. 결국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안 오른 업종 세 가지를 많은 분들이 꼽으실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조방원이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안 오는 거 첫 번째 2차 전지, 현대차, 제약바이오. 네. 이 세 가지를 꼽으실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꼽으시는 건데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는 또 변수가 생겼죠. 트럼프 관세에 대한 변수가 생겼고 자동차는 왜 안 오르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건 모르겠고.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케인즈가 얘기하는 미인대회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저 사람들이 미인이다. 어떤 한 노래가 히트할 때도 내가 듣기에는 조금 별로인데 많은 분들이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오징어 게임 3는 무조건 봐야 되는 것처럼 네. 그게 하나의 미인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그런 형태가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를 갖고 계실 때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의 반등 그리고 아리백 산단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엮여가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다. 그런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겠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상승 여력을 어디까지 보시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잠정 실적 나온 거 봤을 때는 AMPC 제외하고도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내놨는데 LG 엔솔이 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네요. 지금 0.31% 흘러가는데 2차 전지 대장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 그래요?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LG엔솔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LG엔솔이 우리가 4,900억 넘게 이제 이익이 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그 보조금이고 14억 이익 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거래량이 좀 분출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이 차트를 놓고 볼 때는 네. 주가의 움직임 속에서 거래가 꿈틀대느냐라고 보면 현재 30만 원대 부근에서 대량 거래가 3번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대량 거래가 3번 있었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렸다 안 밀렸다? 오히려 안 밀렸어요. 밀렸다. 바닥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해외여행 가실 때 비행기를 타면 네. 비행기가 뜰 때 엄청난 기름을 소비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뜨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좀 기름을 덜 소비하는 것처럼 지금 이 30만 원대 이 거래량의 이 거래량 3번 지금 이제 제 얼굴 기준으로 보면 조금 거래량이 이제 좀 크게 컸던 게 3개가 있죠. 지금 33만 1,000원짜리 있었던 그 거래량과 네. 비슷한 것들이 거래량이 있다라고 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거래량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거래량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것은 전 상승 여력은 열려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주봉으로 놓고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주봉으로 놓고 보면 40만 원까지 열려 있는 주봉이 현재 나타나거든요. 이동평균선에 거기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지금 거래가 이렇게 2주 연속 쏠리고 있는 현상들을 놓고 보면 저는 뭐 LG엔솔 기준으로 한 20%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 정도는 여전히 상승 룸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트레이딩 관점 한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정상으로 오늘 이제 공청회가 오후에 있을 거라서 이쪽도 잠깐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사주 의무 소각일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법으로 제정되는 게 사실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그렇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업의 이익을 본인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월급이 올랐어요. 네. 근데 부모님이 너 월급 올랐으니까 나한테 네. 10%씩 용돈을 올려줘라고 하면 뭐 쉽게 받아줄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 곤란하네요. 곤란한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가지고 기업이 이것을 만약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어떤 기업은 현실적으로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소각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기업의 경영 활동에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자율적으로 부모님한테 용돈을 올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어떤 누구는 나는 지금 당장 뭐 노트북이 고장나서 바꿔야 되는 사람들도 네. 있을 거고 나는 좀 빚이 있어서 빚을 좀 갚아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문제다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상법 개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 네네. 집중투표제가 뭐냐면 우리가 한 주식을 갖고 있으면 투표권이 하나거든요. 홍길동, 이순신이 있으면 홍길동 한 표, 이순신 한 표를 해야 되는데 홍길동에 대해서 투표를 안 해요. 이순신에게 내가 2표를 몰아주겠다. 이게 집중투표제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그 일반 주주들이 원하는 그 감사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진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요거는 지금 공청회를 한다라는 이유가 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겠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좋냐 나쁘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상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제 탈탄소라든지 네. 이런 정부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고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제 장관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이제 새로운 장관분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추진력이라면 충분히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단순하게
정책주로서의 정책과 좀 달리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것들이고 더군다나 현재 이재명 정부의 특징을 놓고 보면 굉장히 밀어붙일 수 있고 또 이것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뭐 당연시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들을 좀 보자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러한 기대감 저는 이렇게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이 기대감이 결국 기업의 수익으로 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뭐 오늘 탈플라스틱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을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루 이틀짜리 수익 관점의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탈탄소를 할 수 있다라면 오히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된다라면 새로운 산단이 형성이 된다라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변압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시면 의외의 좀 부분들이 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런 부분들은 또 세법 개정과도 또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이 통과시켰던 부분들은 간단한 것만 전 통과시켰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논쟁의 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각 정부 부처가 여기에 대해서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어차피 5천을 가기 위해서 체력을 쌓아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조금 조급하게 보지는 말자.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그게 궁금했어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넥스트 기대감인데 이게 세제 개편이랑 같이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기대감으로 먼저 반응해서 움직이는 쪽들이 좀 있었는데 차라리 이쪽 말고 시간이 걸린다 치면 지금 유동성 장세니까 다른 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짧은 데이터 오늘 차례 탈탄소 같은 경우 훨씬 더 수익률을 빠르게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봐야죠. 우리가 그 앞서 제가 자꾸 이제 음식의 비유를 하는데 가장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뭐죠? 막 만든 음식이 몸에 가장 좋은 거죠. 지금 상법 개정안은 만든 지 한 달이 넘은 음식이죠. 벌써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아리백 얘기는 뭐죠? 바로 어제 만든 음식이죠. 거니까. 어제 만든 음식이죠.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서울경제 TV 시청자분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상법 개정안을 갖고 지금 이제 뭐 정부가 뭐 세제 개편을 한다 뭐 이거 야 이거 2달 전에도 들은 얘기인데 한 달 전에도 들은 얘기인데 그거에 해서 관련주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밭에서 딴 신선한 야채가 무엇이냐? 아리백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만 간단하게 구분하셔도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팁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힌트를 주셨지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주식 격언이 있는 것처럼 새롭게 나오는 이 신선한 재료, 뉴스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소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고민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경기 살릴 수도 부동산 잡을 수도 없는 딜레마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마 어제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된 이슈일 것 같긴 한데요. 집값은 다시 뛰고 있고 가계부채는 여전히 부담이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시장을 조금 잠재울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동결 2.5%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겉으로는 변화 없음으로 보일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창용 총재 발언을 보면 이번 상황 현재 심상치만은 또 않은데요. 이번 동결의 핵심 배경은 바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오르고 있는 집값 그리고 가계부채 급증세 때문입니다. 이 총재는 작년보다 집값 속도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하면서 과열 조짐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집값이 더 오르면 젊은 층 절망감, 그리고 금융 불안정, 그리고 소비 위축과 같은 연쇄적인 부작용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고 한국은행은 당시 경기 부양 압박 속에서도 금리를 동결했었죠. 다만 그때는 이 10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안정이 됐지만 사실 이번에는 이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이라는 변수까지 현재 더해진 상황인데요. 수출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은 낮아지고 또 경기 부양 압박은 더 커지는데 이 와중에 집값과 대출이 계속해서 또 오르면 한은으로서는 어느 쪽도 쉽게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사면초가 상황에 사실 놓이는 겁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금리 관련해서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결정을 했는데 집값과 대출이 계속 오르면 어쩔 수 없이 또 한은으로서는 어떤 대응책을 내놔야 할 텐데 그 또한 쉽지 않다라는 게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점쳐본다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확률로 좀 보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인식과 경계심이 분명히 드러난 회의였고요. 이창용 총재는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도한 인하 기대가 또 오히려 주택시장의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을 또 그었고 금통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전원 동결의 뜻을 모았는데요. 다만 이 안에서 6명 중 4명은 향후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 이런 의견이었고 나머지 2명은 아직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확신이 부족하다면서 신중론을 폈습니다. 결국 한은 내부에서도 방향은 동결이지만 속도는 상황을 보고 나서 결정하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발언에서 또 눈여겨볼 점은 현재 가계부채는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부채가 더 쌓이면 금리를 내리더라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은 이 물가보다도 가계부채와 또 부동산 가격 안정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과감했고 또 방향은 옳다고 평가하면서도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함께 이었습니다. 즉 한은은 현재 기조를 살펴보면 지금 시장을 끌어올릴 생각은 없고 오히려 과열을 좀 잠재워야겠다. 이런 시간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현재는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좀 취한 것 같고요. 금리 인하보다는 부동산이나 가계 부채 불씨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일단은 노력하는 모습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결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보안 인증받은 배터리, 차에 보디가드 태운 느낌이라는 댓글입니다. 이제 배터리도 해킹을 막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이 나란히 사이버 보안 인증을 받게 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경쟁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이 전기차 시장이 고도화가 되면서 배터리도 단순히 전력 저장 장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의 제어 기술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해킹 위험이 커지면서 배터리의 보안성이 완성차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는데요. 이번에 SK온은 국내 최초로 국제 보안 사이버 인증 CSA를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안 평가가 아니라 제품 설계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는 아주 까다로운 과정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차량 기능 안전을 다루는 FSMS 레벨 3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건 설계부터 양산 이후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최고 수준의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인증인데요. 둘 다 독일 TÜV 라인란드가 발급한 국제 인증이고 또 SK온은 이걸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동시에 확보하게 됩니다. 이 제품은 앞으로 현재 유럽 완성차에 공급될 예정이고 또 실제 차량에도 탑재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또 올해 초 이 CSMS 레벨 3 인증을 또 받았습니다. 이건 1년 전 레벨 2를 받은 데 이어서 또 단기간에 보안 체계를 강화해 업그레이드한 결과로 현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보안 솔루션이 배터리에도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SK온이랑 LG에너지솔루션이 받았던 이 인증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네, 지금은 단순히 전기차에 좋은 배터리를 쓰자 이런 부분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전기차 자체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이동형 컴퓨터이기 때문에 배터리 보안과 또 차량 전체의 안전과 직결이 돼 있습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현재 이렇게 차량 사이버 보안 과정이 현재 의무화되면서 글로벌 완성차의 협업을 위한 보안 인증 필수 조건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데요.
SK온은 CSA와 FSMS를 동시에 확보하면서 기술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입증을 했고요. 또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AI 기반 배터리 관리 시스템까지 선보이면서 배터리 보안 토탈 솔루션으로 현재 영역을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런칭한 브랜드 비어라운드도 이런 고도화된 서비스 전략의 일환인데요. 결국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흐름에서 에너지 저장에서 또 데이터 보호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은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셈으로 현재는 시장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배터리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제 스펙 싸움이 아니라 신뢰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흐름이 2차 전지주들이 좀 나쁘지 않아서 그룹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요. LG 엔솔은 지금 일봉상으로는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권으로 돌아섰다가 지금은 다시 0.94%까지 좀 내려온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네.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상승불 켜져 있는 부분 함께 확인됩니다. LG 엔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권에서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선 부분 함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한 10% 정도 들어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업황에 대한 변화 없이 수급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트레이딩 관점만 유효하다라는 전문가의 조언도 있었으니까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3,200선 뚫어낸 후에 0.05% 하락을 하면서 1,181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800선 딱 지키고는 있는데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합 수준에서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까지 잘 점검해 봤고요. 김민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는 3,200, 코스닥은 800선까지 터치가 나왔지만 이후에는 흐름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의 지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일정이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공청회 있으니까요. 관련된 뉴스 나오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